안녕하세요. AP Environmental Science에 대해서 설명을 할 로이라고 합니다. 자, 이 강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강의가 사실 Environmental Science를 가르친 지 제가 이제 꽤 횟수가 이제 오래됐는데 처음에 이 Environmental Science 수업을 시작을 했을 땐 약간 보강 수업 같은 느낌이었어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AP Environmental Science 수업을 이미 듣고 있으니까 시험 보기 직전에 빠르게 우리가 복습을 해서 중요한 요점들이 뭔지 빠르게 훑고 가자라는 느낌으로 수업을 만들었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이제 학생들의 반응 중에서 이제 어떤 반응들이 나오기 시작했냐면 선생님 저는 학교에서 수업을 안 듣고 있어요. 선생님 저는 자습을 하고 있어요. 라는 학생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을 좀 바꿨어요. 그래서 수업을 싹 다 엎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중요한 내용들을 다 커버를 하되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개념들을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배우자. 그래서 조금 순서가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어쨌든 연관되어 있는 개념들을 한꺼번에 배워가지고 우리가 효율성을 높여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빠르게 단기간 내에 딱 끝낼 수 있도록 수업을 하자. 그래서 만들었는데 학생들 중에서 이제 그 수업을 잘 듣고 한 학생도 있었는데 가끔씩 어떤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냐면 선생님 이거 College Board 가이드라인 보고 있는데요. 유닛 3.2 내용이 어디 있어요? 라고 하는 질문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이제 우리 강의는 그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 제일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막 정리를 다시 했으니까 그게 한 22강쯤에 등장할 거야 이런 식으로 답변했는데 이런 게 무수히 많이 발생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선생님 유닛 4.7은요? 선생님 유닛 5는 어디 있어요? 이런 질문들을 계속 받다 보니까 제가 좀 이해가 됐어요. 근본적으로 이 질문들이 나오는 이유는 불안해서 그래요. 불안하니까. 저 아저씨 말만 믿고 이 수업만 딱 보는데 빠지는 내용이 있으면 어떡하지? 그럼 내 인생 망하는데? 라는 생각이 드니까 불안하니까 자꾸 이렇게 질문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생각을 또 달리 했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거 하지 않고 컬리지 보이드에 나와 있는 내용 다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업은 어떻게 돼 있냐? 컬리지 보이드에서 나와 있는 순서대로 모든 레슨에 대해서 다 수업을 할 거예요. 이 순서대로. 그래서 혹시 내용이 빠지지 않았을까라는 불안함을 없앨 수 있도록 모든 내용에 대한 수업이 다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지 한번 보면 대략적으로 Earth Science, Atmosphere, Energy Flow, Biogeochemical Cycles 어쩌고저쩌고 다 나와 있는데 여기 안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한번 보니까 Thermodynamics, Photosynthesis, Cell Respiration, Evolution, Feedback Loops, pH, Energy 이런 내용들이 자주 등장해요. 이거 딱 보면서 학생들이 뭐라고 느끼냐면 보통 생물학, 화학 그리고 물리를 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거 딱 보면서 꽤 친숙한 느낌이 들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Biochem Physics에서 자주 언급되는 주요 개념들이고 이런 개념들이 Environmental Science에서 주요 개념에서 다시 또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이 AP Environmental Science 시험 문제를 딱 볼 때 꽤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거는 공식적으로 Environmental Science Sample Questions로 나와 있는 건데 여기 밑에 있는 질문 좀 한번 보고 갈게요. 내가 바이오나 케미나 피직스를 공부했다라는 학생들은 이 문제 딱 보자마자 바로 풀 수 있을 거예요.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이 문제는 연력학 관련된 문제인데 이거 열 손실에 대한 얘기거든요. Heat loss. 그래서 anytime there's a transfer of energy, there's going to be a little bit of heat loss. 그러다 보니까 X줄은 무조건 Y줄보다 클 수밖에 없다. 왜냐면 열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연력학 제2 법칙을 잘 알고 있는 학생들은 딱 보자마자 A 정답 딱 찍을 수 있어요. 어때요? 혹시 할 수 있었다라는 학생들은 그래요.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Environmental Science에서 등장하는 개념들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 과학 개념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하나 더 볼까요? FRQ 문제 나와 있는데 여기서 그래프 두 개 나오고 밑에 질문들이 나와 있는데 밑에 있는 질문 그리고 위에 있는 그래프 하나 좀 크게 해서 볼게요. Determine the net change in atmospheric CO2 concentration between 140,000 years ago and 125,000 years ago. 어떡할까? 그래프 여기. 그래프 여기. 이 둘의 차이. 이게 얼마인지 숫자를 쓰면 되는 거예요. Official question. 이거 딱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거 Environmental Science 공부 안 해도 이런 거 다 풀 수 있잖아. 맞아요. 이런 문제들이 이제 등장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뭘 하기 시작하냐? environmental science 좀 할만한데? 공부 좀 안 해도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environmental science 시험을 봐요. 근데 environmental science 시험을 보면 대략적으로 매년 성적 분포도가 이렇게 나와요. AP 스코어 여기 나와 있고 퍼센티지 정도로 보면 되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는 생각이 혹시 들까봐 같은 연도 바이오 결과는 이렇게 나왔어요. AP 바이오는 이렇게 나왔고 environmental science는 이렇게 나왔어요. 5점 받는 학생들이 의외로 없어요. 4점 받는 학생들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애매하게 공부한 학생들이 진짜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알아야 될 게 1점. 이거는 이 올림픽 참가 정신으로 이제 시험지에다가 이름 쓰고 온 학생들이니까 언급은 안 해도 돼요. 여기 위에 있는 이 부분만 보면은 애매하게 공부하니까 5점 받는 학생들이 꽤 없어요. 이거 바이오만 이런 게 아니라 캠도 이래요. 그러니까 캠에 비해서 environmental science가 더 어려운 시험처럼 보이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시험이 어떻게 돼 있냐면 두 가지 섹션을 나누시는데 첫 번째 섹션은 multiple choice. 80 questions, you have an hour and 30 minutes to answer it. It's 60% of the exam score. 어떤 문제들이 나오냐? individual questions도 나오는데 set-based questions도 나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프가 나오고 그 밑에 문제, 연관되어 있는 문제 한 3, 4개 정도가 연달아 따다다닥 나온다는 거예요. 섹션 2는 여러분 다 알다시피 FRQ 질문. FRQ 같은 경우는 3문제가 있고 1시간 10분 동안 푸는 거고 It's 40% of the exam score. 자, 다시 AP Environmental Science 시험 볼 때 5점 받는 학생들이 의외로 적고 4점 받는 학생들이 진짜 많아요. 왜 그럴까요? 어느 섹션에서 문제가 될까요? 직관적으로 퍼센테이지를 따지면 당연히 섹션 1이 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섹션 1 MCQ는 쉽게 말해서 과학의 기초가 있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다 풀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어요. 학생들이 고만고만해요. MCQ는. 그리고 공부 적당히 열심히 했다. Environmental Science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그대로 보러 가는 건 당연히 말이 안 되죠. 어느 정도 적당히 시험 준비한 상태에서 시험 본다면 MCQ 성적은 크게 중요하잖아요. FRQ에서 갈려요. FRQ가 5점 받는 학생과 4점 받는 학생의 차이가 되는 거예요. 이거 잠깐 질문들 좀 볼게요. Question 1, 2, 3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들 한번 볼게요. 이 부분. 제가 지금 뭘 가르치는지 알겠어요? 이게 FRQ에서 3가지 질문이 나왔는데 원하는 모범 답안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키워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authentic 이거예요. 이게 바로 AP Environmental Science에서 내가 원하는 성적을 받는지 안 받는지 결정적인 차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현실적인 답을 할 수 있냐 없냐라는 거예요. 환경과학 관련된 문제를 냈을 때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내가 현실적으로 낼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게 제일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환경과학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 석탄 태울 때 환경오염 문제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환경과학을 열심히 공부 안 한 학생들은 석탄 태우면 여러 가지 대기 오염 물질이 나온다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석탄 태우는 건 나쁘다라는 거는 디폴트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학생들이 4점을 받는 거예요. 과학적인 개념은 뛰어나고 이게 나쁘다는 건 다 알고 있어. 근데 답변을 못 해요. 어떻게 답변하냐? 석탄 태우지 말아요 라고 얘기해요. Don't burn coal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그거는 authentic한 대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realistic하지 않기 때문에 공장을 돌려야 되고 발전을 해야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 사회는 어쨌든 화석 연료에 어느 정도 계속 의존을 하고 있는데 석탄 때문에 발생되는 환경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의 해결 방안은 석탄 태우지 말자라고 말하면 이게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게 인정되냐라고 알기 위해선 환경과학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과학적 개념을 잘 알고 있는 거는 아주 훌륭하고 내가 바이오, 피직스, 케미스트리, AP 수준까지 이미 한번 봤다. 그래서 시험도 다 보고 나 열심히 공부했다라는 학생들은 기본이 탄탄한 건 맞고 어느 정도 MCQ에서 내가 잘 먹고 잘 들어갈 수 있는 건 맞아요. 근데 AP Environmental Science에서 중요하게 5점과 4점 갈리는 것들은 사실은 그런 과학적인 개념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환경과학에 대해서 진짜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고 이걸 관련된 문제점들, 해결 방안들이 뭔지 우리가 생각을 해봤냐 이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학생들이 이 수업을 들으면 좋냐? 학년이 10학년에서부터 12학년 사이, 그리고 AP 바이오, AP 캠을 끝냈다라는 학생들은 Environmental Science 공부하는 게 꽤 쉽게 느껴질 거예요. 최소한 인트로 바이오, 인트로 캠 정도 듣는 걸 권장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과학적인 개념이 등장하니까. 뭐 광합성이라든지 아니면 세포호흡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내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밑바탕이 돼 있으면 더 빠르게 쉽게 공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I'm fairly good at science and I want another AP score. 이런 학생들이 사실 대부분이죠. 난 이미 뭐 AP 점수 다 있는데 과학 점수 하나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AP Environmental Science를 골라서 친구 말로는 Environmental Science 할만하다라고 난 얘기를 들었으니까 이 시험 보겠다라는 학생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I have no time. I want something quick and fast. 시간이 없어. 빨리 AP 시험 점수 하나 내야 돼. 이런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Environmental Science가 꽤 잘 맞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선생님 저는 이공계 쪽, 이과 쪽이 아니에요. 저 완전 문과인데 그래도 저 뉴스 열심히 봐요. 라는 학생들이 의외로 꽤 유리할 수 있어요. 환경 문제 관련돼서는 요즘 사회는 점점 더 이게 중요시하게 되다 보니까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고 만약 내가 살고 있는 나라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관심이 많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꽤 많은 걸 이미 알고 있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We're going to have a rapid review of all essential knowledge determined by the College Board. 아까 보여드렸죠. 컬리지 보드에서 나왔던 유닛 1부터 유닛 9까지 모든 개념에 대해서 다 수업을 할 거예요. 다 설명해서 빠지는 내용 없이. 그래서 불안감을 좀 놓을 수 있도록. 두 번째, emphasis on key concepts in an ocean of information. 자, 이렇게 공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든 게 다 중요하고 뭐가 중요한지 내가 판단을 잘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 동안에 계속 말을 해줄 거예요. 이거는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알아두고 이거는 별로 중요치 않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훑어만 보고 넘겨도 돼 라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줄 거예요. 세 번째, a realistic understanding and possible solutions to environmental issues. 다시 한번 말하지만 AP Environmental Science 시험을 볼 때 체감 난이도는 굉장히 낮아요. 뭔가 할만해. 공부 안 해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꽤 많이 있으니까 학생들이 체감 난이도는 굉장히 낮은 거에 비해서 5점 받는 학생들의 숫자는 AP 바이오보다 적고 AP 캠보다 적어요. 그런 말인즉 우리가 환경과학을 공부할 때 포커스를 잘 맞춰야 돼요. 과학적인 개념에 대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이런 느낌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AP Environmental Science는 Environmental Issues에 대해서 내가 realistic하게 생각을 해봤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저출산 문제 예를 들자면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인 답안을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아이를 더 많이 낳아야 돼요. 아이를 많이 낳는 권장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돼요. 라는 답변들이 인정받지 못하는 거니까. 거기서부터 감점이 되는 거니까요. 좀 더 이해가 됐나요? 제 이름은 보이드이고요. 수업 시간에 만나요. 안녕 얘들아. 자, 1.1단원 Intro to Ecosystems 한번 시작을 해보자. 자, 이거 첫 번째 강의잖아. Environmental Science를 처음 배우는 학생들이 처음 듣는 강의다라고 내가 생각을 하고 내가 잠깐 좀 주의사항 좀 먼저 얘기를 하고 수업을 할게. 자, 첫 번째 Environmental Science 시험을 보는 애들 중에서 실제로 Let's be honest here. Environmental Science가 되게 재밌고 이거에 대해서 전공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 AP 시험 보는 학생들은 거의 없어. Let's just be totally honest. AP Environmental Science 시험 보는 학생들이 대부분은 어떤 애들이냐? 선생님, I just need another AP test score. I just need a AP Science score. 근데 선생님, 저는 진짜 I hate science. 근데 I just need one more score. I heard, a friend told me that environmental science is pretty easy. All you have to do is just memorize it and you get a pretty good score. 그래서 선생님 이거 해요. 한 애들이 한 95%야. I'm just going to be completely honest. If you are in the very few minority that wants to actually study environmental science, props to you. 진짜 난 너 응원해. 난 진짜 environmental science 좋아해. 선생님 이걸 가르쳐. 하지만 냉정히 말해서 현실적으로 여러분은 이거 좋아해서 시험 보는 학생은 없어.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AP Environmental Science 시험을 내가 준비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집중을 잘 해야 돼. 뭘 집중해야 되냐면 시험에 나오는 부분들을 잘 공부를 하고 시험에 나오지 않는 부분들은 과감히 버릴 줄 알아야 돼. 그냥 조금 더 전략적으로 시간을 내가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시험에 안 나오는 내용이다. 아니면 시험 문제로 도저히 출제가 안 되는 문제다. 그러면 과감하게 스킵하고 버려야 돼. 이게 선생님, 당연한 말이죠. 뭐 선생님 뭐 그런 걸 뭐 이렇게 비장하게 말씀하세요. 당연한 얘기인데 이게 어려워. 왜 이게 어렵냐면 내가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불안해. 결국엔 그거야. 나의 불안함과의 싸움이야. 선생님 이거 진짜 버려도 돼요? 선생님 이거 진짜 안 나와요? 안 나와. 내가 100번 말해도 그래도 이 사람 틀리면 어떡하지? 내가 저 사람 말 믿고 안 배웠는데 갑자기 시험에 이것만 계속 나오면 어떡하지? 그러면 내 인생 망하는 건데 내가 저 아저씨 말 괜히 믿었다가 내 인생 망하는 거 아니야? 이 불안함이 있어. 내가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야. 내가 진짜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야. 근데 이거는 내가 말해줄 수 있어. 선생님은 AP Environmental Science를 많이 가르쳤어. 오랫동안.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시험들이 어떻게 문제가 출제되는지를 최소한 너보다는 훨씬 더 많이 봤어. 그래서 내가 추세와 경향이라는 건 내가 파악할 수 있어. That's my job, right? To find out what the trend is, what comes up in the actual exam. 내가 하는 말이 너가 생각하는 그 너의 불안함에 막 이 고조되어 있는 상태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냉정하고 정확해. 그래서 내가 이거는 대체로 출제가 안 돼. 별로 중요치 않아 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그거를 딱 넘길 수 있으면 돼. 선생님 무슨 약 파세요? 아니 처음이어서 그래. 내가 첫 강의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할게.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AP Environmental Science를 나는 공부할 거잖아. 그지?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냥 중요하지 않는 것들은 진짜 그냥 과감하게 넘길 줄 알아야 돼. 그래야지 너의 불안함이 좀 해소가 돼. 이렇게 딱 안 봐야 돼. 보지 말아야 돼. 여러분이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들이 있어. Aaron's라든지 Rinston Review라든지 뭐 Six Steps to a Five라는 뭐 이런 것들이 있어. 그치? 내가 만약에 AP Environmental Science를 하나도 공부 안 한 상태에서 내가 지금 혼자서 독학해가지고 내가 그 책들을 보면서 준비한다라고 내가 학생의 마음으로 보잖아? 그러면 그 책들은 진짜 셋이야. 진짜 최악이야. 왜냐면 거기에서 나와 있는 것들이 자꾸 보드돼 있고 강조가 돼 있는데 전혀 중요치 않은 내용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처음부터 보면서 이게 중요한가? 이거 왜 이게 볼드가 돼 있어? 이거 배워야 되나? 라는 생각이 계속 들면서 내용이 쓸데없이 많아져. 예를 들면 막 바다에 이렇게 물이 이렇게 있어. 그치? 자, 그럼 바다 자체를 내가 층으로 나눌 수 있어. 이 높이에 따라서 how deep that sea is. 그래서 얼마나 많은 sunlight level이 있는지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바다 자체를 층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걔네들 다 이름들이 나와 있어. 거기서 이름들을 다 외우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냐? 전혀 아니야. 시험 문제에서 그런 쓰레기 같은 문제가 나올 수가 없어. 여러분이 보고 있는 시험은 그런 시험이 아니야. 근데 책에서는 얘네들이 층별로 이름이 나와 있고 정리가 돼 있어. characteristic이. 그래서 뭔가 외워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외우기 좋게 표도 막 만들어서 막 줘. 막 이 책들에서. 그럼 내가 이러고 외우고 있어. 절대 하지 마. 진짜 시간 낭비야. 진짜로. 알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층별로 나와 있고 막 이런 것들 보지 말고 막 지진이 일어나는데 막 지진이 막 강도가 막 7일 때는 뭐 6에 비해서 막 얼마만큼의 피해 금액이 막 몇만 불 더 막 전혀 알 필요 없어. 전혀 알 필요 없고 그냥 딱 중요한 거 위주로 우리가 같이 한번 공부를 할 거야. 자, that being said, okay? That being said, 두 번째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AP Environmental Science는 냉정히 말해서 진짜 냉정히 말해서 사이언스 시험이 아니야. 왜냐면 선생님은 사이언스 티처야. 선생님은 바이오 가르치고 캠도 가르치고 피직스도 가르쳐. 선생님은 과학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Environmental Science는 과학이 아니야.
왜냐면 예를 들면 내가 photosynthesis 아니면 cell respiration에 대해서 내가 공부를 하고 싶어. 그래서 그 카본 사이에서 에너지 본드에 대해서 covalent bond에 대해서 알고 싶다. 이렇게 공부하는 거는 생물학이고 이렇게 공부하는 거는 화학이야. That's chemistry, that's biology. AP environmental science는 어떤 수준이냐면 hey, carbon floats around the world. Sometimes it goes into your body in the form of glucose, and then you breathe it out in the form of carbon dioxide, and carbon just circulates around the atmosphere. That's the level of scientific knowledge that you have to know. You don't need to know anything about the actual process of photosynthesis. You don't need to know anything about the actual process of cell respiration. All you have to do is just be able to recall the name. 이름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광합성. 탄소가 대기에 있다가 몸 안에 들어오는 거, 식물 몸 안에 들어오는 거, 광합성. Cell respiration, 내가 글루코스를 먹은 상태에서 탄소가 바깥으로 배출되는 거.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근데 그 이상 자세히 하는 건 전혀 아니야. For those of you who've taken biology and chemistry before, you know what I'm talking about then. 이해가 되지, 그치? You need to know nothing about the process. You just have to know how the carbon actually moves. 그러다 보니까 environmental science는 진짜 이거야. 이거 수박, 이거 혓바닥. 오케이? 이렇게 낼름 이거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이언스가 아니야. 그래서 사이언스를 공부하는 마음으로 접근하지 않길 바래. 그치? 선생님, 이거는 왜 그래요? 선생님, 엘니뇨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It doesn't matter. It doesn't matter. That's not the point. That's not the reason why you're studying. Okay? 다시 한번, let's be honest here. What are we trying to do? We're trying to take the AP Environmental Science test. If you're one of the few minority, I'm estimating less than 5% of you, 진짜로. If you're part of the 5% of students that are actually really, really interested in environmental science and I really want to know about it, 게시판에다가 글 올려. 진짜. 선생님은 결혼했어. 믿기지 않겠지만 선생님은 결혼했어. 와이프가 environmental science researcher야. 선생님은 environmental science 진짜 좋아해. That's what I teach. Okay? 그래서 나는 네가 진짜 그 분야에 관심 있으면 네가 질문하면은 내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최대한 내가 자세히 해줄게. 근데 that's for you. Okay? That's for you. Because you're the 5%. 95% of you who are like, 선생님, I'll be honest. 나 선생님 environmental science 별로 관심 없어요. Okay. 선생님, I just need an AP test. Okay. 너 같은 경우는 전략을 잘 짜. Okay? 처음부터 잘 생각해. 과감히 버릴 거는 빨리빨리 버리고 효율적으로 let's save time, let's focus on what's important, let's focus on the actual test. Okay? And don't think about it in terms of I'm learning a new science topic.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가지고 있는 기존의 사이언스 배경 지식에 의해서 그냥 최대한 그냥 때려 맞추는 거야. 할 수 있니? 자, 1.1단원. 1.1단원은 뭐냐면 Intro to Ecosystems야. Okay? niche란 단어가 나오고 symbiosis 란 단어가 나와. 이거 두 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볼게. 자, niche란 단어가 있어요. I pronounce it niche. Some people pronounce it as niche. It doesn't matter. It's the same thing. Every living thing has a role it plays in the ecosystem. niche라는 단어는 생태학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단어인데 단어의 뜻이 뭐냐? 역할이야, 역할. 그 생명체가 그 환경에서 차지하는 역할. 이 역할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뭘 먹고 뭘 배설하는지 어디에 사는지 이런 것들이 다 걔의 역할이야. 이해돼? 그래서 그 생명체가 하는 역할. 여러분한테 빗대어서 설명을 하잖아? 여러분의 역할이 뭐야? What's your niche? 안녕 얘들아. 자, 3.8단원 우리가 Human Population Dynamics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자, 이번 강의 같은 경우는 조금 중요한 선생님 뭐 다 중요하다고? 아니야. population 관련돼서 지난 시간 것도 중요했고 지지난 시간 것도 중요했고 이번 시간도 중요해요. 왜냐면 Rule of 70라는 거는 Environmental Science에서만 나오는 개념이니까 여러분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봐봐. Human population growth에 대해서 얘기할 때 After agricultural development, human populations grew rapidly, resulting in nearly 8 billion people in the world. 그치? 옛날에는 사람들이 이런 그래프를 좀 많이 봤어. 딱 보자마자 느낌이 어때? 와씨 왜 이래? 라는 생각이 들잖아. 그치? 이때 우리가 Green Revolution이라고 해서 있어서 녹색 혁명이 있었어.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농장을 사람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잘 돌릴 수 있게 됐어. 그래서 갑자기 먹을 수 있는 식량의 그 양이 엄청 늘어났어.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와 해서 엄청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쯤에 있는 거지. 이제 이런 그래프를 딱 보자마자 여러분이 느끼는 점이 뭐야? 망했다 라는 생각이 들지. 지구상에 지금까지 인간의 숫자는 대체로 막 이렇게 낮게 유지가 됐었는데 이거 너무 급격히 빨라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잖아. 실제로 그랬어. 옛날에는 사람들이 이런 걱정을 좀 많이 했어. 지구상에 인간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좀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된다라는 게 한 10년,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었어. 그래서 이런 이론들, 이런 걱정들에 대해서 제일 먼저 언급했던 사람이 저 사람이야. 토마스 말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 He's an English professor that predicted there will be a population crisis in the future. 인구의 문제가 될 거다라고, 미래에 뭔가 좀 큰 문제가 다가온다라고 처음으로 얘기했던 사람이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랑 좀 달라. 그치? 지금은 여러분 딱 이거 보자마자 population crisis 하면 뭐가 생각나?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사람이 너무 적은 거야? 사람이 너무 적은 거 생각나잖아. 그치? 옛날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제 되겠다라는 게 아주 큰 걱정이었어. 이렇게 생긴 사람이야. 그 사람이 아마 경제학자인가 아무튼 뭐 그럴 거야. This is what he said. This is his observation. Food supply grows linearly. Populations grow exponentially. 이걸 딱 봤어. 식량은 꾸준히 증가하는 것에 비해서 population size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거야. exponential growth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human population will eventually exceed the food supply. 이런 당연한 논리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됐어.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거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식량의 양은 점점 농업 기술 개발되고, 그지? 우리가 좀 더 많은 이제 효율적으로 농장 돌리고, 그래서 식량들이 점점 증가하는 건 맞아, 그지? 근데 인구수가 요렇게 증가해 버리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인구수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내가 먹을 수 있는 밥이 부족해질 거다. 그래서 지구 전체적으로 큰 재앙이 올 거다라고 말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The population bomb threatens the peace of the world. 보자마자 난리 났네. 선생님은 어렸을 때 7 billion 정도였거든 그때. 그래서 이거 찍었을 때 난리 났어. 전 세계 뉴스 다 보도하면서 This is the 7th billionth baby 막 이러면서 막 TV에서 막 나오고 막 그랬어. 왜 그랬을까? 축하하기 위해서 축하해. You're the 7 billionth baby 막 이런 거 축하해 주려고? 아니. 보여주면서, 물론 귀여운 애기 보여주면서 근데 있잖아, 사실 이거 너무 많이 증가하는 거 아니야? 8 billion 찍었을 때 막 난리 나서 사람들이 막 와씨. 근데 요즘은 좀 다르지. Controversy where the humans will reach the carrying capacity of Earth. 우리가 이거 얘기했었지. 그치? 어떤 환경이 sustainably 유지할 수 있는 최대의 개체수, 우리가 carrying capacity라고 하는 건데, 인간이 과연 지구의 인간 carrying capacity에 도달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Growing population will lead to global problems due to lack of food and resources. 점점 인구수가 많아져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에 비해서 Technology will always advance to increase the carrying capacity of Earth. 사실은 carrying capacity라는 게 우리가 그냥 동물, 식물들 볼 때는 맞을 수 있지만 인간한테는 해당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 왜냐? 인간은 기술이 있어. 뛰어난 두뇌와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들은 사실은 carrying capacity로 마찬가지로 영향을 줄 정도로 우리는 대단한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있을 거다. 말하는 사람도 있어. Lack of resources is not the problem. It's the unequal distribution of resources. 우리가 자원이 부족한 게 아니라 사실은 자원이 equal하게 distribute 안 되는 게 큰 문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 So don't focus on there's a lack of resources. There's plenty of resources. We just don't have the means to divide them equally.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미국만 해도 뭐 미국에서 이제 fresh water source가 있어. 아쿠아퍼도 있단 말이야. 근데 걔가 뭐 미국 서부 지역에, 중부 지역에 다 몰려 있어. 그래가지고 뭐 디트로이트, 막 시카고 막 이런 데서는 생각보다 막 내가 먹을 수 있는 fresh water source가 별로 없다라는 거야. 자, 왜 그러냐? fresh water가 부족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 아니라 fresh water 자체를 내가 운반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해진다. 막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큰 문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 Total population has doubled many times in the past, but it's highly unlikely that the population size will double again in the future. 그래서 우리가 인구에 대해서, 개체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보통은 얘가 2배가 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초점을 많이 맞춰.
근데 지금까지 인구 숫자를 보면은 2배씩 늘어나는 건 맞아. 전 세계적으로. 근데 앞으로 2배가 더 될 거냐라는 거는 very highly unlikely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대체로 예상하기로는 지금까지 쭉 인구 수가 증가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유지가 되거나 오히려 좀 감소하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까지 무한히 쭉 올라간다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우리가 declining population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 자, 인구가 감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There's trends of negative population growth in developed countries that seem correlated to several factors. 자, 왜 인구가 감소하는지 사람들이 엄청 열심히 좀 생각을 해보기 시작하는 거야. 최근 들어서. 사람들이 몇 가지 공통적인 사실을 발견했어. 맨 처음. 그래서 higher cost of living. 그냥 먹고 살기가 힘들어. 선생님은 대학교 딱 졸업했을 때 그때 이제 막 알바를 막 이제 시작했단 말이야. 그때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벌었나? 아무튼 그랬어. 근데 100만 원 벌었는데 짱 좋았어. 왜냐면 막 할 거 다 하고 뭐 여자친구 만나서 데이트도 하고 막 했는데도 조금 돈이 남아.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은데? 나 평생 알바만 하고 살까? 뭐 잠깐 고민했던 적이 있어. 요즘은 어때? 요즘은 중학생만 해도 막 한 달에 100만 원 준다 그러면은 이게 과연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 너무 비싸. 모든 것들이 다 비싸. 이 인플레이션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막 너무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higher cost of living 때문에 사람들이 결혼을 별로 안 하게 되고 출산을 별로 안 하게 된다라는 거는 뭐 한국에서는 항상 있는 얘기잖아. 그지? 그래서 집도 못 구하는데 내가 어떻게 결혼을 해요? 이런 얘기가 나와. 두 번째, there's increased education for women. 여성들이 교육을 잘 받을수록 출산율이 떨어진다라는 correlation이 있어. 자, 여기서 잠깐. Okay? 여기서 very careful, you have to be very careful in terms of what you're trying to say. 여성들의 education이 increase가 된다는 건 절대 나쁜 게 아니야. 무조건 좋은 거야. 그지? 무조건 좋은 거야.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은 성이 평등했던 경우는 최근 들어서밖에 없어. 최근에서도 과연 평등하냐 안 하냐라는 논란이 있어. 근데 I'm just gonna avoid that controversy altogether. 어쨌든 anytime you have a chance to increase education for fellow human beings, it's always a good thing. Okay? But there's also a correlation. 이거는 그냥 데이터야, 데이터. There's a correlation between these two things. Declining population is correlated to increased education for women. 자, 그 correlation 자체를 가지고 내가 책임을 전가하거나 그래서 교육을 받으면 안 돼요 막 이렇게 말하면 당연히 아니지. 그지? 이런 correlation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해결책인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지. 마찬가지로 higher numbers of females in the workforce.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자꾸 진출할수록 출산율이 낮아진다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팩트야. It's a correlation. 자,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자, 이런 현상들이 발견됐으니까 what are some ways that we can work around this 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 맞지? Increased family planning campaigns 그리고 가정 부양 정책 막 이런 것도 이제 국가 차원에서 이제 많이 좀 이제 시도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declining populations가 좀 영향이 됐어. 이게 옛날에 한국 출산율 내가 얘기했었잖아, 그지? 그래서 한국 전쟁 끝나고 엄청 높았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진짜 걱정했어. 너무 자식을 많이 낳으면 안 된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기 시작했어. 여러분이 뭐 다 뭐 알고 있는 한때 중국에서 시행했던 one child policy 다 알지, 그지? 한국도 똑같이 있었어. 한국도 똑같이 있었어. 한국에서도 옛날에 이렇게 막 포스터 같은 거 보잖아? 찾아보면 한 1970년대, 80년대 그때 포스터 찾아보면은 아들, 딸 구분 말고 하나 낳아서 잘 살아보자. 뭐 이런 식의 막 표어들이 엄청 많이 있었어. 왜냐면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책을 시행했어. 너무 population size가 증가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family planning 캠페인도 했었지. 안녕 얘들아. 자, 4.1 단어 우리가 plate tectonics 한번 배워봅시다. 자, 이거 중요한 내용 많이 나와요. 같이 한번 볼게. 자, 우리가 geology라는 학문이 있어. 얘가 뭐냐면 it's the study of earth layers. 지질학이라고 해. 그래서 지구의 층을 우리가 공부하는 이런 학문이 있는데 사람들이 뭘 알게 되냐? 지구의 층을 한번 보니까 크게 3가지 정도는 알 수 있어. core, mantle, 그리고 crust로 나눌 수 있다는 거. core 같은 경우는 molten and solid iron ball. 이거는 iron, 철로 돼 있는 거 중심부가 있고 mantle이라는 게 있어. mantle는 여기 겉에 있는 이 노란색 부분을 말하고 있는데 it's the majority of Earth's mass, 70% 볼륨을 차지하고 있고 가장 바깥쪽에 있는 테두리를 우리가 crust라고 하는데 it's the thin outermost layer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이렇게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알게 됐어. 인간들은 어디 살고 있을까? crust. 오케이? 인간이 가장 깊게 판 구멍은 어디까지 갔을까?
크러스트 내에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야. 그치? 아무리 인간이 깊게 파려고 해도 지금 우리가 크러스트 내에서만 놀고 있는 거야. 그 밑에 있는 층은 전혀 알 수가 없어. 근데 이걸 어떻게 알아요? 이건 이 소나 같은 거 이용해가지고 이제 바이브레이션 통해가지고 어떤 애들이 있는지 우리가 분석하는 이런 아주 신기반기한 기계들이 있다. 여러분한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여기서 단어가 등장하는데 lithosphere이라는 단어가 등장해. 이거 가끔씩 언급될 수 있어. environmental science에서 이게 뭐냐? It's a combination of upper mantle and crust. upper mantle, crust. 이거 두 개를 합쳐가지고 우리가 lithosphere라고 할 수가 있어. 얘는 왜 얘기가 나오냐면 보통 그냥 사람들이 이제 지구의 층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장 인간이랑 상관이 있는 부분만 딱 얘기를 하고 싶을 때 crust, upper mantle, crust, upper mantle 이렇게 맨날 얘기하는 것보다 그냥 차라리 단어 하나 더 만들자. 그래서 lithosphere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 거야. 이해돼? Sediment buildup creates layers that can be traced back. 그래서 자꾸 이제 층이 쌓이면서 점점 crust 위에서 층이 이렇게 발견이 돼. 자, crust 자체, composition 자체를 보니까 오크시즌, 실리콘 여러 가지 물질들이 발견이 되고 있어.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게 오크시즌. 그 다음으론 실리콘. 이 두 개 정도가 있다. 이 두 개 정도가 있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선생님, 오크시즌은 산소 아님? 맞아. 크러스트에서 산소가 발견된 화학 물질. 실리콘이랑 오크시즌 두 개가 엮일 수가 있어. SiO2라고 하는데 얘를 우리가 실리콘 다이옥사이드 아니면 실리카라고도 부를 수가 있는데 얘가 뭐냐? 모래야, 모래. 그래서 크러스트에서 발견되는 화학 물질. 오크시즌 두 개당 실리콘 하나가 결합돼가지고 모래를 만들고 있으니까 이렇게 오크시즌이 오히려 엘리멘트로 치면은 제일 많이 있고 그 다음으로 실리콘 정도 있다라고 알고 있으면 돼. 얘네들 순위 정도 1, 2번 정도 알고 3번 알고 있으면 대박. 루미늄 여기까지 있다. 4번 알고 있으면 이것도 초대박. 그지? 근데 어쨌든 1, 2 정도는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구 층을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층들이 발견되는데 층마다 우리가 어떤 시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Earth 같은 경우는 approximately 4.6 billion years old다라고 우리가 알게 되었고 여러 가지 time period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는 건데 사실 여러분은 중요하지 않아. 그냥 여러 가지 이제 층별로 우리가 시대를 구분했었는데 그 시대 중에서 여러분이 뭐 조금씩 언급될 수 있는 거, 뭐 Cambrian explosion 이런 표현이 있어. 생물학에서 좀 많이 쓰는 건데 이때부터 최초의 생명체들이 막 많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시기가 있었어. 그래서 그때 단면을 보니까 캠브리안 시대쯤에서 갑자기 굉장히 많은 포실들이 발견됐다. 그래서 이때부터 다양한 생명체들이 출현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야. 그 말고도 뭐 Triassic, Jurassic, Cretaceous 이런 애들. 이거 주라기 공원 할 때, 그치? 공룡들의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면서 이때는 공룡 화석이 많이 발견되는 시대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도 돼. 별로 중요치 않아. 외우려고 하지 마. 하나도 중요치 않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plate tectonics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Geology is the study of the earth layers. Plate tectonics is the study of earth movement. 그래서 landmass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거 여러분 다 뭐 한 번씩은 봤을걸? 판지아라는 게 있었어. 여러분 판지아 하면 뭐가 생각나? 옛날에는 선생님 판지아 하면은 막 게임에 있었던 판게아 막 일본의 JRPG 막 이런 데서 있어서 막 이런 학생도 있었어. 요즘은 판지아 하면 뭐 생각나 그랬더니 학생들이 막 아바타요 막 이러더라. 아바타에 있는 걔네들 그 외계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우리가 판지아라고 하는데 포인트가 뭐냐면 옛날에 지구에는 판지아가 있었어. 판지아가 뭐냐면 it's a supercontinent. 대륙들이 다 모여 있었어.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생겼었는데 육지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이렇게 변하더니 점점 이렇게 됐어. 그래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육지가 이렇게 퍼지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알게 됐다라는 거야. Current continents are broken land masses from an original supercontinent that existed during the late Paleozoic and early Mesozoic era, about 300 million years ago. Formation of supercontinents and their consequent breakup has occurred many times in Earth history. 판지아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니야. 지구 역사적으로 보면은 뭉쳤다가 흩어졌다가 뭉쳤다가 흩어졌다가 이게 계속 반복이 됐어. 판지아 같은 경우는 그냥 가장 최근에 있었던 슈퍼컨티넨트인데 판지아가 왜 존재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알게 됐던 과학적인 근거가 뭐가 있냐? 첫 번째는 continental shape가 있고 두 번째는 fossil records가 있었어. 자, continental shape부터 설명을 해볼게. 이건 여러분 다 뭐 유치원 때부터 봤잖아, 그지? 남미, 그지? South America가 있어. 아프리카. 여기 있는 모양 딱 보니까 뭔가 딱 기가 막히게 들어맞는 것 같지. 그래서 나머지 있는 랜드 마스를 다 조합을 해보니까 이렇게 다 퍼즐 조각처럼 맞춰진다라는 거 발견하게 돼서
이걸 통해서 원래 얘는 한때 다 뭉쳐 있었는데 이런 경계선 중심으로 이렇게 깨진 다음에 퍼지게 됐다라고 알게 됐어. 근데 이거 우연일 수도 있잖아. 우연히 그냥 모양이 이렇게 비슷할 수 있지. 근데 더 결정적인 증거가 뭐였냐? 바로 화석들이 발견이 됐어. 옛날에 판지아 슈퍼컨티넨트가 있을 때 거기서 살고 있는 다양한 생명체들이 있었는데 얘네들이 살고 있는 지역들이 이렇게 살고 있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여기가 깨지면서 남미는 왼쪽으로 가고 아프리카는 오른쪽으로 가고 서로 분리가 됐을 때 사람들이 화석을 발견했는데 얘 화석이 남미에서도 발견되고 아프리카에서도 발견이 됐다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는 얘네 둘이 붙어 있었구나라고 우리가 결정적인 화석 증거 자료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판지아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됐어.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이거야. 자, 대륙이 움직인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움직이냐라는 거야. 그지? 뭉쳤다는 걸 알겠어. 그래서 이제 흩어졌어. 왜? 왜 움직이냐? 자, convection이라는 단어가 있어. 아주 중요해. 과학적인 원리야. 얘는 뭐냐면 It's the reason for tectonic movement. 대륙 간의 이동이 되는 이유야. 여기서 기본이 되는 건 뭐냐면 뭔가 뜨겁다, 온도가 높다라는 거는 에너지가 많다라는 거야. 에너지가 많으니까 상승하기 마련이야. 차가웠다는 거는 에너지가 별로 없다는 거고 얘는 싱크하기 마련이야. 여기 레디에이터가 있어. 히터가 있어. 공기 생각하면은 공기가 레디에이터 근처에서는 뜨거워지지. 그치? 공기가 뜨겁다는 게 뭐 어떻게 되냐? 공기가 상승하기 마련이라고. 옛날에 내가 그거 막 터키나 뭐 멜버른 같은 데 가가지고 내가 풍선 그 hot air balloon 타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 얘기하면서 내가 잠깐 언급했었는데 공기가 뜨거우면은 상승하는 거야. 공기가 차가우면은 가라앉기 마련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 순환하는 움직임을 우리가 convection이라고 해. convection 언제 들어봤어? convection oven 같은 거 들어본 적 있어? convection oven? 얘가 뭐냐면 오븐인데 밑에 뜨거운 와이어가 있어. 쇠로 된 이 와이어가 있는데 얘가 뜨거워지면서 주변에 있는 공기를 뜨겁게 해. 뜨거운 공기가 상승하는 거야. 근데 뜨거운 소스에서부터 멀어질수록 더 이상 내가 열을 받는 이유가 없으니까 공기가 점점 식어 가지고 차가워지면서 다시 가라앉아. 그래서 이게 공기가 계속 순환되는 circulating 시스템이 발생되는 거야. 얘를 우리가 convection oven이라고 하는 거야. 이래? The difference in temperature between two objects results in a flow of movements. 그래서 환경과학에서 convection 원리 때문에 발생되는 다양한 일들이 있는데 tectonic movement는 당연히 convection 때문에 발생이 되는 거고 두 번째 air flow, 세 번째 water flow 이런 것들도 전부 다 convection이랑 관련이 있어. 우리는 지금 얘에 대해서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tectonic movement가 convection 때문에 대륙 간의 이동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지구 core가 이렇게 있지. 코어가 있는데 코어는 굉장히 뜨거워. This is molten iron. 그 위에 있는 mantle 지역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뜨거워. 이건 용암이야. 마그마가 흐르고 있어. 그렇지? 크러스트가 제일 차가운 편이야. 제일 차가운 편. 왜냐면 여기는 우주니까. 우주는 엄청 차갑지. 그렇지? 자, 그럼 여기에 있는 땅 생각을 해보면 밑에서부터 뜨거운 게 이렇게 있어. 뜨거운 게 있으면서 얘를 밀어내는 거야. mantle 올라오면서 막 얘네를 밀어내. 얘가 상승하기 마련이니까. 그리고 식는다. 그럼 얘네가 가라앉게 되는 거야. 가라앉으면서 다시 뜨거워지고 이렇게 순환하게 되면서 이런 움직임 때문에 대륙 간의 이동이 나타나게 되는 건데 이런 대륙들이 움직임에 따라서 사실 발생되는 게 있어. boundary, 경계라는 게 생겼어. 자, AP Environmental Science에서 단골로 나오는 이거 세 가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Convergent boundary라는 게 있는데 얘는 뭐냐면 안녕 얘들아. 자, 5.5단원 irrigation method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볼게요. 자, irrigation은 뭐냐면 농작물을 재배할 때 그 식물들한테 물을 주는 행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알고 가야 될 것들이 있어.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개념을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에 irrigation methods 여러 종류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salinization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자, 바로 시작할게.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은 두 종류야. 소금물이 있고 민물이 있어. 소금물은 소금이 많으니까 소금물이라는 거야. 바다에서 발견돼. 민물은 뭐냐면 소금이 별로 없는 거야. 아예 없는 게 아니야. 별로 없는 거. 얘를 우리가 freshwater라고 하는 거고 어디서 발견되냐? 강 같은 데서 발견돼. 여러분 강에서 막 계곡 같은 데서 놀 때 물이 좀 일부 물에 입속에 들어가. 그럼 그때 어우 짜 퇴퇴퇴 하니? 안 하지. 그치? 왜냐면 강물 같은 경우는 freshwater이기 때문이야.
71% of the Earth's surface is covered with water. 당연한 얘기들. 그지? 지구상의 대부분은 사실 물이고 이 물의 97.2%는 사실 salt water야. 남는 2.5% 정도가 fresh water가 되는 건데 그 중에서 2.15%는 frozen이고 1.7%는 underground water이다라는 거야. 0.002% of total water is usable surface fresh water이라는 거야. 결국에는 인간이 활용할 수 있는 물은 별로 안 된다는 거지. 지구상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그냥 소금물 쓰면 되는 거잖아요. 왜 fresh water를 꼭 써야 돼요? 소금물을 쓰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인간이 물을 어디에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봐봐. 전체적인 오션에서 우리가 실제로 쓸 수 있는 프레시워터는 이만큼밖에 안 된다. 이건 그냥 그래프고 숫자 전혀 알 필요 없어. 그냥 아주 적은 양이다. 이 정도만 알고 가면 되는 거고. 잠깐 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김에 우리가 딴 얘기 좀 하시죠. 자, surface water가 있어. surface water. fresh water located above the crust. 우리가 rivers, streams, lakes 같은 애들을 보면서 저기에 surface water가 있다 얘기. surface runoff라는 개념도 우리가 얘기했었지, 그지? Water that does not infiltrate into the underground. 비가 내릴 때 우리가 hydrologic cycle 배우면서 비가 내릴 때 얘가 일부는 percolate down to groundwater이라고 얘기했었고 일부는 uptake by plant in terms of transpiration 얘기했었고 마지막으로 runoff가 되는 애들이 있다.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땅 속으로 스며드는 게 아니라 그냥 땅 위에서 이렇게 흐르는 애들 이렇게 runoff가 될 수 있다 얘기했고 groundwater라는 게 있어. groundwater. 지하수야, 지하수. fresh water that's located below the crust. 우리가 aquifer라고도 표현할 때가 있는데 얘는 뭐냐? 내 눈에 안 보여. surface water는 눈에 보이는 거. ground water는 눈에 안 보여. 왜냐면 땅 속에 있으니까. 지하에 있는 물이니까. 그래서 water table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얘는 뭐냐면 top border of the zone of saturation used as an indicator for the amount of groundwater that exists라고 하는 거야. 얼마나 많은 지하수가 있는지. 지하수의 가장 윗부분을 우리가 water table이라고 해. 그래서 높이를 나타내는 건데 이 그림 하나 딱 보면서 다 이해가 되면 돼. 우리가 살고 있는 땅, 그치? 나무들이 있어. 땅 밑에 보면 지하수가 있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지하수의 가장 윗부분을 우리가 water table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 water table 쭉 따라가다 보면 water table 밑으로 땅이 내려갈 때가 있어. 그럼 그때 여기서부터 뭐가 생기냐? 바로 강이 생기는 거고 호수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때 우리가 surface water가 있다라고 하는 거야. 선생님, 지하에 물이 있다고요? 미친. 그러면 막 땅 다 막 무너지고 막 싱크홀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 여기에 나와 있는 ground water는 근데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수영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흙이다 생각해야 돼. It's like mud. 흙이랑 같이 섞여 있는 물이야. 그래서 이 물 틈 사이, 뭔 소리야? 흙 틈에다가 이제 물이 들어가 있구나. 돌 같은 거 틈에 이제 들어가 있는 이 물들. 얘네들 우리가 다 지하수라고 해. 지하에 있는 물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게 수영장이다라는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흙이 있고 흙 안에서 적당히 물이 섞여 있는 약간 수분기가 있는 흙 생각하면 되는 거야. Groundwater fills the spaces between soil particles and fractured rock underground. 그래서 이렇게 그냥 물이 이게 다 이렇게 수영장처럼 모이는 게 아니라 이게 틈새 입자들 사이에 들어가 있는 상태다라고 알고 있으면 돼. Specific location of permeable rocks and sediment that contains fresh groundwater를 우리가 aquifer라고 하는 건데 aquifer가 뭐냐면 지하수가 모여있는 장소, 걔를 우리가 aquifer라고 해. Can be recharged naturally through the seeping of water underground via precipitation. 자, 지하에 있는 물이야. 내가 엄청 크게 모여있는 장소들이 있어. 걔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aquifer이라고 얘기를 해. 어디 갔어? aquifer이라고 해. 오케이? 근데 얘네들은 recharge가 될 수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가 내릴 때 percolation 통해 가지고 빗물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다시 얘를 채울 수가 있어. 그래서 recharge가 될 수가 있어. Naturally. Some aquifers are non-renewable due to the impermeable layer that blocks natural recharge. 어떤 aquifer 같은 경우는 여기 위에 water table 윗부분에 뭐가 있냐면 impermeable rock layer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어. 무슨 말이냐면 비가 내리더라도 물이 안쪽까지 침투를 못해. 딱딱한 돌층이 있어가지고 얘를 다 막아버리는 거야. 그럼 그 밑에 존재하고 있는 groundwater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 aquifer 같은 경우는 non-rechargeable aquifer이라고 하는 거야. 왜냐? 빗물 통해서 충전이 안 되니까. 이게 어려운 개념들이 아니야. 근데 처음 들어봐서 생소해가지고 좀 낯설어서 좀 어렵게 느껴지는 거야. 근데 별로 어렵지 않아.
우리가 aquifer 종류를 그래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unconfined aquifers 하는 게 있어. 얘는 뭐냐? aquifers are easily recharged to the water cycle. 비가 내리면 그대로 충전이 되는 애들. Natural flow from the surface to ground, so overall pressure of the water inside unconfined aquifers are low. Unconfined 이렇게 막 제한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물이 자유롭게 들어갔다가 어쩔 때는 빠질 수도 있고 인간이 막 밑에까지 이제 땅을 파가지고 거기 있는 물을 끌어올릴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얘네들은 계속 순환이 잘 되는 애들. Confined aquifers는 뭐냐면 aquifers out of impermeable layer that impedes recharge. 제대로 충전이 안 돼. No flow from surface to ground, so confined water can build up pressure over time. 제한된 공간 내에서 돌들한테 감싸져 있는 이런 지하수 같은 경우는 충전이 잘 안 되는 건데 다른 데서부터 유입되는 물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서 그 안에 있는 수압이 증가가 될 수가 있어. 그래서 얘네들은 high pressure aquifer인 경우도 있어. Artesial well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artesial well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뭐냐면 holes drilled into confined aquifer that release pressure allowing water to rise up to the surface. 어쩌고 하는데 별로 중요치 않아. 자, 그림 하나 볼게. 자, 땅이 이렇게 있어.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있고 여기 밑에 ground water가 있어. ground water가 있는데 어떤 애들 같은 경우는 뚫려 있어. 그래서 이 ground water가 많이 모여있는 이 지역을 우리가 aquifer이라고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비가 내리면 그대로 흙밖에 없어가지고 물이 충전이 될 수가 있어. 그래서 이 상태에 있는 지하수 모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unconfined aquifer이라고 하는 거야. 여기에다가 내가 뭘 할 수 있냐? 구멍을 뚫을 수 있어. 쭉 구멍을 파.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가. water table 밑에 부분까지 내려가. 그러면 이 구멍 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물이 자연스럽게 스며서 이렇게 찰랑찰랑 모이기 시작해. 왜냐면 주변에서 물이 많으니까. 그래서 빈 공간으로 물이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해. 얘가 뭐냐? 우물이야, 우물. 뭐 우물 판다 그거야. 내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ground water까지 내려가는데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water table 아래까지 내려간다. 그래서 이 빈 공간이 있으면 주변에 있는 ground water에서부터 물이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물이 이렇게 차망차망 쌓여. 그럼 내가 여기다가 바켓을 딱 넣어가지고 바바바바 이렇게 돌리면 쭉 내려가는 거지. 그래서 다시 영차 해가지고 올리는 거. 얘가 바로 well가 되는 거야. 근데 내가 끈적끈적 하면서 이제 이 바켓을 다시 올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는 압력이 낮아. 물이 그냥 모여 있을 뿐. 그래서 내가 열심히 내 힘을 줘가지고 내가 다시 올려야 돼. 그에 비해서 그 바로 밑에 층에 뭐가 있을 수가 있냐면 confined aquifer가 있을 수가 있어. 왜 얘는 confined라고 하냐? 여기서 돌층이 있어. 돌층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물이 침투를 잘 못해. 그래서 recharge가 안 돼. 근데 여기에 계속 모여있는 물 같은 경우는 다른 데서 유입되는 물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얘가 엄청 고압으로 존재할 수 있어. high pressure system이 될 수 있어. 내가 만약 우물을 팠는데 어디까지 팠다? 내가 confined aquifer까지 내가 파버렸다. 그러면 여기는 수압 때문에 물이 뿌앙 하면서 분수처럼 올라올 수가 있어. artesian well 같은 경우는 여기 아래쪽까지 판 이 우물을 말하고 있는 거야. 할만하니? 이게 다야. aquifer. 그리고 우리가 ground water 자체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으면 돼. 자, 그래서 아까 하던 얘기를 좀 잠깐 돌아갈게. 자, 선생님, 지구상에 물이 많잖아요. 근데 대부분 소금물이라면서요. 근데 왜 우리가 소금물 못 써요? 그냥 fresh water, 그 아주 작은 0.0021%밖에 없는 fresh water에 왜 우리가 목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물을 어디에 활용하는지 생각해 보면 되는 거야. Majority of fresh water is used for irrigation, agriculture, industry, not for human consumption. 네가 물을 쓴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무의식적으로 사람이 마시고 막 이러는 거 생각하는데 사실은 대부분 안녕 얘들아. 자, 6.3단원 우리가 field types 그리고 uses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번 시간에 의외로 약간 좀 외워야 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을걸. 그래서 석탄의 종류에 대해서 막 외우고 막 그래야 돼. 근데 뭔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지만 어쨌든 시험에 출제될 수 있으니까 가이드라인에서 나왔으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자, 우리가 바이오마스하고 우리가 여러 번 언급했었는데 얘가 뭐냐면 It's the burning of wood, charcoal, or animal manure, plant remains, garbage from cities, municipal waste, solid waste라고 하는데 that burn directly as solid fuel or convert into liquid biofuels하고 얘기를 해. 자, 그냥 쉽게 말해서 우리가 바이오마스를 에너지를 소스로 쓴다라는 거는 나무가 됐던 소똥이 됐던 근처에서 잡은 잡초, 뿌리 이런 거 뭐든지 간에 그냥 내가 태워가지고 내가 연료를 활용할 수 있을 때 걔를 우리가 바이오마스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 Most widely used source of renewable energy in the world.
그지? 우리가 나무도 포함시키는 거겠지, 그지? 나무 배 가지고 이거 땔감으로 쓰는 거.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재생 에너지 중 하나야. Accounts for nearly 10% of the world's current energy production. Can be even up to 95% energy use in certain developing countries. 특정 나라들 같은 경우는 95% 정도의 에너지 컨섬션 뭘 통해서 하냐? 바로 바이오마스를 통해서 해. 왜? 싸니까. 바로 구할 수 있으니까. 집이 추운데 야 땔감 좀 가져와라. 그러면 소 근처에 소똥 이렇게 있어. 가져와가지고 이거 태워. 95% depending on the country. Biomass fuel sources such as plant matter or animal manure are inexpensive and abundant in almost all regions of the world. 그래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거야.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forestry, crops, agriculture, sewage 여러 가지 통해서 우리가 뭔가 다 태워가지고 유기물들 태워서 연료를 쓸 때 우리가 biomass fuel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가 유기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얘네가 어떻게 변하는지 좀 얘기를 해볼게. 자, solid plant fossils buried 300 to 400 billion years ago that are transformed through heat and pressure. 지구상에서 생명체들이 살아있기 시작한 거 아주 오래전부터 그랬었지. 그치? 그럼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식물들 같은 경우는 죽어. 그리고 땅에 묻혀. 땅에 묻히는 순간부터 우리가 이거 organic matter 그대로 가져와서 태운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캐가지고 삽질해가지고 얻어낸 다음에 추출해가지고 태우는 연료로 활용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형태가 조금 바뀌기 시작해. 얘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우리가 그냥 땅 위에서 그냥 이렇게 딱 얻어가지고 아니면은 나무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얻어낸 이런 애들은 바이오마스라고 하는데, 걔네랑 조금 다른 애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걔가 바로 피트가 되는 거야. 피트가 뭐냐면 they're partially decomposed organic material that can be burned for fuel. 얘도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식물이었고 묻혔을 뿐이야.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탄소로 만들어진 뭔가 유기물이다 보니까 태울 수가 있어. 그래서 연료로 활용될 수 있어. 피트가 조금 더 깊숙이 묻혀가지고 조금 더 큰 압력을 받는다. 그럼 그때부터 석탄이 되는 거야. coal이라고 얘기하는데 it's mainly used as fuel source in industrial plants. 우리가 현재 흔히 발전소 같은데, 화력 발전소 같은데 대표적으로 쓰는 게 바로 coal 되는 거야. steel mills, cement plants, etc. 여러 가지 공장들에서 연료로 활용이 되고 있어. Coal is energy dense and plentiful, making it cheap and ideal for industrial use. 왜 석탄을 많이 쓰냐? 싸니까. 많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했던 말을 우리가 그림을 좀 보면서 좀 이해를 해보자. 여기 나무가 있어. 나무를 잘라가지고 내가 걔를 태워. 그럼 걔를 우리가 바이오마스를 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조금 밑에 보니까 아주 오래 전부터 여기 스왑프 지대에 살고 있었던 다양한 동식물들이 있었는데 얘네가 죽은 다음에 묻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야. 그래서 partially decomposed 애들을 발견할 수 있겠지. 그 상태에서 얘를 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태워서 내가 연료를 쓸 수 있어. 아주 오랜 시간 동안에 더 많은 압력, 더 많은 온도에 노출된다. 그럼 얘가 점점 압축이 되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우리가 다양한 콜이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자, 피트는 이렇게 생겼어. 벽돌처럼 보이는 거 얘. 얘가 피트야. 아주 오래전부터 이 지역에서는 큰 초원이 있어가지고 스왑프가 있어서 여러 가지 잔디들, 식물들이 살고 있었는데 걔네가 살고 죽고 반복하면서 일부 애들은 묻힌 다음에 걔네들을 나중에 우리가 땅을 캐가지고 얻어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peat 같은 경우는 formed from decaying vegetation, considered a precursor of coal. Peat is an important industrial fuel in some regions, including Ireland 그리고 핀란드. 북유럽 쪽에서 피트를 많이 써. 얘 땅에 이렇게 있거든. 삽질 딱 해가지고 얘를 딱 커내. 그래가지고 얘를 태워. 그럼 연료로 많이 쓰이고 있어. 왜? 싸니까. 공짜잖아. 땅 파면 나오는 건데. 그래서 얘를 많이 써. 자, 얘가 조금 더 압축돼서 석탄으로 된다. 그러면 석탄의 종류 중 하나가 나오는데 lignite라는 애가 있어. lignite is formed from compressed peat and is also referred to as brown coal. 우리가 갈색 석탄이라고 하는 건데 lignite is low-grade coal and highly volatile, used mainly in coal-burning power plants. 얘 같은 경우는 별로 좋지 않아. 콜 종류, 우리가 등급을 나눌 수가 있어. 석탄의 등급을 나눌 수 있는데 얘가 최저 등급이야. 그러니까 가장 갓 만들어낸 시간이 제일 안 지난 애들을 우리가 lignite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림 하나 볼게. 피트가 조금 더 묻혀가지고 오랜 시간이 지난다. 그러면 lignite가 될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왜 우리가 품질이 별로 안 좋다라고 말하냐면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어. There's a lot of impurities. 그래서 원치 않는 애들이 많이 있어.
우리가 석탄을 캘 때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면 carbon compounds를 원하는 거야. 거기 안에 탄소들이 많이 있는 걸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걔를 태워가지고 그 탄소들 안에 store 있는 chemical energy를 release하고 싶은데 그 외에도 잡다하게 여러 가지 불순물이 있어서 얘 같은 경우는 별로 등급이 높잖아. 시간이 지날수록 그치? 조금 더 많이 압축되다 보면 불순물이 점점 빠지게 되면서 조금 더 높은 퀄리티의 석탄이 나오게 되는 거고 최종적으로는 굉장히 높은 퀄리티의 석탄이 나올 수가 있어. 얘네 두 종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 자, bituminous coal이라는 게 있어. 얘는 뭐냐면 it's compressed lignite that can be black or dark brown in color. 갈색이 조금 더 이제 진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검정색이 될 수가 있어. Bituminous coal is dense sedimentary rock widely used to produce power and heat buildings. 우리가 흔히 연탄 같은 거 생각하면 되는 거야. 얘가 bituminous coal가 되는 거야. 얘보다 훨씬 더 등급이 높은 애가 바로 anthracite가 되는 건데 anthracite is the highest grade of ignitable coal. Hard, black, glossy exterior coal that produces little smoke and long burning times. Main source of energy for residential and commercial space heating. 조금 더 비싼 연탄 아니면 여러분이 바베큐장에서 훈연할 때 아니면은 뭐 coal fire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고기 구울 때 쓰는 콜이 바로 anthracite가 되는 거야. 얘가 높은 등급이야. 왜 좋냐? 불순물이 별로 없어. 그냥 순수하게 카본 덩어리인 경우가 많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태워도 내가 원치 않는 불순물이 많이 안 나올 수가 있어. 어쨌든 간에 여러분의 테이크어웨이 메시지는 이거야. 자, 다시 돌아와서 자, 우리 목적 잘 생각해. AP Environmental Science에서 시험 문제를 풀 때 코어 관련해서 문제가 나온다. 그럼 대부분 석탄의 environmental issues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은 석탄이 왜 환경 오염의 주범이 되는지 내가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첫 번째 이유, coal is the dirtiest fuel. 가장 더러운 연료라고 얘기를 해. Contains the most amount of impurities that are released. Toxic ash left over after combustion must be buried underground. 우리가 fossil fuel 종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coal 얘기하고 petroleum 얘기하고 natural gas를 얘기할 수 있어. 얘네들 다 우리가 화석 연료라고 하는데 화석 연료 중에서 가장 불순물이 많아가지고 가장 원치 않는 물질들을 많이 만들어내가 바로 석탄이 되는 거야. 그래서 coal는 제일 dirty하다라고 얘기를 해. 두 번째, sulfur가 들어가 있어. 황이 들어가 있어. Contains sulfur, which forms sulfur dioxide during combustion reaction. Sulfur dioxide is one of the main proponents of acid rain. 석탄이 특히 등급이 낮은 석탄일수록 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 Sulfur impurities가 들어가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얘를 연소 반응을 시켜 combustion reaction 해가지고 불태우면은 이 sulfur 자체가 산소랑 결합해가지고 대기층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나중에 황산이 돼. 황산은 물이랑 섞여가지고 비가 내릴 수 있는데 그때 우리가 뭐라고 하냐? 산성비라고 얘기해. acid rain의 주범이 되는 sulfur를 release 할 수 있으니까 석탄은 환경적인 문제가 많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세 번째, black carbon particulates 우리가 soot라고 얘기하는데 small fine particulates result from combustion which can settle in human lungs. 예전에 우리가 coal miner 막 이런 얘기하면서 coal miner lungs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 기억나니? 그래서 폐 단면을 보니까 석탄이 폐 안에 들어가가지고 건강상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으키는 거 봤었지. 그치? 그래서 석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미세한 먼지 입자들이 굉장히 많이 방출되는 게 특징. 네 번째, large emissions of greenhouse gases. CO2가 굉장히 많이 나와. CO2 produces far more CO2 per unit of energy gained than either oil or natural gas. 이게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양의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석탄도 태울 수 있고 석유도 태울 수 있고 천연가스도 태울 수가 있어. 만약 똑같은 양의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내가 태워야 되는 석탄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다른 애들에 비해서. 석탄을 더 많이 태워야지 같은 양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단 말이야. 많이 태운다는 게 무슨 말이냐? CO2가 많이 발생이 된다는 거야. 이래? 다섯 번째, mercury가 있어. 수은이야, 수은. 얘는 trace amounts of mercury embedded in coal is released into the atmosphere. 석탄 중에서 가끔씩 mercury까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그 석탄을 태우게 된다. 그러면 아주 미세한 수은 입자들이 대기층으로 올라갔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떨어져. 자, 지구의 안녕 얘들아. 자, 7.1 단어 우리가 Introduction to Air Pollution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뭘 할 거냐면 Air Pollution에 대해서 배울 건데 Air Pollution은 많이 나와. 오염, 환경 오염에 대해서 얘기할 때 Air Pollution, Water Pollution 진짜 단골로 많이 나오고 특히 Air Pollution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문제가 많이 나오냐면 인간의 건강이랑 엮여가지고 문제가 많이 나와. 그러니까 Water Pollution은 큰 문제야, 그지? 막 수질 오염돼가지고 막 연못에 막 오염물질 있고 이거 다 큰 문제인데 보통은 사람들이 더러운 연못이 있네. 좀 마셔볼까? 막 꿀꺽꿀꺽 이러진 않아.
이러진 않아. 그러다 보니까 인간 질병도 물론 있어. 근데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잖아. 오히려 거기 살고 있는 개구리, 물고기, 나무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환경 관련돼서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비해서 에어 pollution 같은 경우는 이거야. 우리가 후하후하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여기에 오염이 있잖아. 그러면 더러운 공기가 있네. 저기 가서 마셔야지. 막 이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어도 더러운 공기가 내 몸에 들어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인간 건강에 훨씬 더 해로워. 그래서 보통은 environmental science에서 질문을 나올 때 air pollution 관련돼서 질문이 나온다 그러면 air pollution의 종류가 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 그 종류 때문에 발생되는 인간 건강의 문제에 대해서도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 그래서 이게 예를 두 개를 같이 연관지어서 잘 배워놔야 돼. 첫 시간이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소개부터 하면서 primary 그리고 secondary pollutants라는 뜻 자체가 뭔지 그리고 관련된 법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air pollution이라는 게 뭐냐? It's an introduction of chemicals, particulate matter, or microorganisms into the atmosphere at concentrations high enough to harm plants, animals, and materials such as buildings or to alter ecosystems. 하는 거야. 그냥 어쨌든 뭔가 피해를 주는 대기 중으로 릴리스가 되는 물질들을 우리가 다 air pollution이라고 얘기를 해. Sources of air pollution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 첫 번째, natural source가 있어. 두 번째, anthropogenic source가 있어. 세 번째, indoor source가 있어. 자, natural source는 뭘까?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대기를 오염시키는 물질이 발생이 되는 거. 그걸 우리가 natural source of air pollution이라고 얘기를 해. 자, 얘는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이거 세 개 중에선 제일 안 중요해. 왜 제일 안 중요하냐? 얘네는 그냥 자연이야. 그래서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현상에 대해서 저거 왜 저래? 막 이러는 게 아니잖아. 목소리가 너무 컸니? 미안해. 저거 왜 저래? 막 이러진 않잖아. 그치? 인간이 하는 소스가 있어. 자, 자연이 하는 소스랑 인간이 하는 소스 중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게 뭐가 있을까?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건 당연히 인간이 하는 소스에 대해서 보는 거지. 우리가 anthropogenic source라는 걸 통해서 인간의 행동들이 어떤 식으로 대기 오염을 증가시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거야. 그리고 인간들만 건물을 지어가지고 집 안에 살고 그러다 보니까 indoor source가 생각이 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natural source는 별로 중요치 않아.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별로 중요치 않아. 화산이 폭발해요. 엄청나게 많은 재가 막 날려. 그지? 자연적으로 생기는 대기 오염 물질이 방출되는 거. 그지? Sulfur dioxide, particulate matter, carbon monoxide, nitrogen oxide all released during eruption. 화산 폭발은 그냥 일어나는 거야. 자, 이거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없냐? 없어. 뭐 화산을 막을 거야, 뭐 할 거야. Dust storms. 흙먼지가 막 날리면서 먼지 바람 같은 게 날릴 수가 있어. 그러면은 막 미세먼지 엄청 나고 막 토양 다 손실되고 그럴 수 있어. 하지만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현상인데 forest fire, 산불이 나. 그럼 carbon monoxide, carbon dioxide, particulate matter 이런 것들이 연소 방통에서 엄청 많이 유출될 수 있어. 그런 거 없다. Trees. 나무들이 뭘 할 수 있냐? Volatile organic compounds라는 걸 릴리스할 수 있어. 가만히 있어도 나무들은 이런 거는 막 방출을 해. 그러니까 별로 중요치 않아. 하지만 처음 들어보지. 근데 얘는 뭔지 좀 잠깐만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 volatile이라는 거는 휘발성이 강하다라는 거야. 가만히 있어도 얘가 기체화가 잘 된다는 거야. organic compounds라는 건 유기물이라는 거지. 살아있는 생명체들이 만든다라는 건데 volatile organic compounds는 그냥 쉽게 생각해서 뭔가 냄새가 나는 휘발성이 강한 물질을 생각하면 돼. 선생님, 너무 추상적인데요. 내가 딱 콕 집어서 예시를 한 두 가지만 들어줄게. 그지? 휘발성이 강한 냄새가 나는 물질을 우리가 volatile organic compounds라고 하는 건데 첫 번째 뭐 생각해야 되냐면 여러분 숲속에 들어간다고 생각해봐. 도시에서 찌들어 있는 내가 아빠가 산책하자 그러면서 일요일 아침에 나 끌고 갔어.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등산을 하고 있어. 숲속에 딱 들어가는 순간 나무의 향이 나. 무슨 말인지 알아? 그치? 숲의 냄새, 흙의 냄새 막 이런 것들이 막 나기 시작해. 그지? 걔가 뭐냐? volatile organic compounds야. 휘발성이 강한 뭔가 유기 물체인데 그걸 통해서 내가 나무 냄새 이거야. 걔가 바로 volatile organic compounds야. 선생님, 그게 air pollution이라고요? 조금 이따가 우리가 얘기를 할게. 그게 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지금은 그냥 얘가 뭔지에 대해서만 이해만 하고 있자. 오케이? 그래서 휘발성이 강하대. 자, 예시 두 번째 뭐가 있냐면 내가 운전을 하다가 기름 떨어졌네 주유소에 갔어.
그래가지고 휘발유를 딱 넣는 순간 주유소에 냄새가 있어. 왜 냄새가 나냐? 기름이 휘발성이 있기 때문에 기체화가 되면서 그 기체 입자들이 내 코 속에 들어가지고 내가 냄새를 맡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기름 냄새 생각하면서 얘가 바로 volatile organic compounds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선생님, organic compounds는 유기물이라면서요. 그럼 살아있는 생명체라면서요. 그러면 기름은 살아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전에 살아있었으니까. 그치? 예전에 우리가 fossil fuel 얘기하면서 그래도 예전에 살아있는 생명체가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volatile organic compounds에 들어가. 자, 다시 한번 지금은 그냥 어떤 애들인지 내가 느낌만 알고 있으면 돼. 자, air pollution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natural source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걔네들은 중요하긴 한데 별로 문제 낼 게 없어. 왜냐면 뭐 당연한 얘기들이니까. anthropogenic source도 있어. 인간의 하는 행동 때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대기 오염. 엄청 중요하겠지. 여러분은 여기 있는 애들, 최소 여기에 목록에 있는 애들은 다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순서가 좀 뒤죽박죽 할 수 있어. 근데 우리가 여기 있는 애들은 전부 다 한 번씩은 다 설명할 거야. 특히 얘도 한 번 설명할 거야. 우리가 smog 얘기하면서 그때 좀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이건 다 알아둬야 돼. 다 알고 있어야 돼. 다 알고 있어야 된다. 오케이? 자, 우리가 air pollution 자체를 크게 또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primary pollutant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secondary pollutants라고 얘기할 수 있어. primary는 뭐냐면 compounds that are released directly from a smokestack, exhaust pipe, or natural source를 얘기를 해. examples of primary pollutants 이런 애들이 있어. 자, 얘네들을 외우라는 게 아니야. 얘네들을 외우라는 게 아니라 primary pollutants라는 말 자체가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면 돼. primary pollutants는 뭐냐면 그냥 어딘가 소스에서부터 그대로 나오는 형태, 걔를 우리가 primary pollutant라고 얘기를 해. 예를 들면 굴뚝에서 무언가가 나오고 있어. 그지? 내가 source를 identify해서 거기서부터 그냥 그대로 뭔가 나오는 그 물질을 우리가 primary pollutant라고 얘기를 해.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뭔가 와 나오고 있어. 그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그 가스, 걔를 우리가 primary pollutant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나중에 우리가 수질 오염할 때도 우리가 막 point source, non-point source 얘기했을 텐데 그때 똑같아. 그냥 뭔가 이렇게 막 더러운 물질이 공장에서부터 막 폐수가 막 나오고 있어. 그 파이프에서부터 나오는 그 형태, 거기서 발견되는 화학 물질들, 걔를 우리가 primary source라고 하는 거라고. 그에 비해서 secondary pollutants는 뭐냐? primary pollutants that have undergone transformation in the presence of sunlight, water, oxygen, or other compounds. 얘는 뭐냐면 primary pollutants가 나왔어. 방출, 그지? 환경에 막 이렇게 떠다니고 있어. 그 상태에서 태양빛이나 물이나 산소나 뭐 다른 뭐 자연계에서 발견되는 무언가랑 반응을 하면서 살짝 변형되는 순간 걔 변화들을 보면서 우리가 secondary pollutant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차이가 이해돼? 이제 공장에서부터 무언가 물질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연소 반응 막 시키고 하고 있어. 그치? 막 무언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그때 굴뚝에서부터 나오는 매연, 연기를 보면서 내가 그거는 primary pollutants라고 얘기를 해. 걔가 조금 대기 중에서 있다가 갑자기 산소랑 결합하면서 이상한 물질로 변하기 시작해. 그럼 그때부터 걔를 secondary pollutants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이해돼? Examples of secondary pollutants 누가 있냐? ozone 그리고 acid deposition 이런 애들을 우리가 secondary pollutants라고 얘기를 해. 자, 그림 하나만 볼게. 여러 가지 소스를 통해 가지고 air pollutants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냥 그대로 나와 있는 형태 자체는 우리가 primary pollutants. 조금 시간이 지나서 갑자기 좀 변형이 될 수가 있어. 햇빛이랑 같이 반응한다든지 산소랑 반응한다든지 아니면 여기 있는 수증기랑 반응한다든지 무언가 변하기 시작할 때 이 변한 애들을 우리가 secondary pollutants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래. 자, Clean Air Act도 잠깐만 좀 얘기를 해봅시다. U.S. federal law to control air pollution on a national level limit primary and secondary pollutants. 자, 대기 오염이 엄청 심각하다는 거는 언제부터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했냐? 1950년, 60년 그때부터 조금 깨닫기 시작했어.